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 친구들 교과서 217쪽 전시 동원 체제와 민족 말살 통치 내용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선생님이 PPT로 하지 않고요. 그 교과서 내용으로 나머지 부분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일제가 실시한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을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뭐 여기 보니까 전시 동원 체제라는 단어가 있고요. 민중들의 삶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로 한번 상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참 기조화 정책을 추진하다. 자, 일제는 대공황 여기다 써놔보세요. 일제의 대공황은 언제냐면 1929년 10월 29일입니다. 1929년 1929.10.29에 뭐가 일어나요?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공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죠? 공황은 왜 발생해요? 공황이 발생한 이유는 뭐죠? 공황은 공급에 비해서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을 뭐 할 사람이 없다. 구매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물건을 만들었는데 구매할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공장? 당연히 노동자 수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 수도 줄여야 되겠지만 또 물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 원료 수입도 어때요? 중지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대공황의 결과 뭐가 양산이 돼요?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요. 그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빈곤의 불황의 악순환. 불황의 악순환이 시작된 게 1929년 10월 29일부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에 이제 이러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는 뭘 이용해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이용을 합니다. 식민지를. 따라서 일본도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 만주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을 넓힘으로써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일본은 만주를 점령했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건 만주사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만주사변이요. 자, 만주사변이 언제 일어나느냐? 만주사변 1931년 8월 쌤이 날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틀렸으면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감사하겠어요. 8월 18일로 알고 있어요. 8월 18일 날 유명한 류조호 사건을 일으킵니다. 류조호 사건은 뭐냐면 이건 이제 그 호수인데 호수 위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철도를 일본 군인을 중국인으로 변복을 시켜요. 중국인으로 변복을 시켜가지고 중국인이 일본 철도를 부쉈다. 그죠? 요 철도가 뭐냐면은 관동철도거든요. 관동철도. 그래서 일본이 이 관동철도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가지고 어때요? 만주를 쳐들어가서 일으킨 전쟁이 만주사변이고요. 그리고 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1932년에 뭐가 수립되냐면 만주국이 수립되죠. 만주국이 수립돼요. 만주국이요. 그래서 만주국을 우리 한국하고 똑같이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죠. 일본의 식민지를 만들고 이제 만주를 통해서 농업과 원료 공급지대로 삼고 한반도 북부 지역을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제 한반도 북부 지역을 뭘로 삼아요? 만주 침략을 위한 공업지대로 만드는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이처럼 우리 한반도가 어때요? 만주와 그 다음에 중국으로 침략하는 데 필요한 군수물자와 그 다음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수살하기 위한 병참 기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한반도가 중국과 그다음에 만주를 침략하기 위한 병참 기지로 전락한 때 이때가 몇 년대냐면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그래서 1930년대 이꼬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병참 기지화 정책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이야기할 때
1910년대는 우리가 무슨 통치였어요? 무단 통치였죠. 무단 통치였고, 그래서 이때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토지 조사 사업. 1920년대는 소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 통치라고 그랬고, 대표적인 건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는 드디어 이제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은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륙 침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삼다 보니 1920년대 있었던 문화 통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제 사라져요. 문화 통치는 사라지고 다시 1910년대와 같은 무슨 통치, 거의 헌병 경찰 통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의 독점 자본이 한국에 대거 진출하였고, 이처럼 일본의 독점 자본이 한국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20년대 뭐가 있었어요? 회사령 폐지. 1920년이었죠. 그 다음에 관세 철폐. 1922년이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20년대에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대에는 일본의 독점 자본이 한반도로 대거 진출하게 됐죠. 그들은 석탄과 철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방의 발전소를 건립하고 군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금속, 기계, 화학공업 등의 자본을 투자하였다. 한편 공업 원료, 이게 아까 이제 병창 기지화 정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업 원료가 한반도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면화 재배와 그 다음에 양모 생산을 위한 기주로 전락시켜요. 특히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 방직업자들을 위해서 1930년대 일본의 경제정책 뭐가 됩니까? 남면 북양 정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1930년대 제가 뭐 이야기했죠? 병참 기주화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 이야기하면 남면 부양 정책. 그다음에 또 하나 1930년대 일본 아이들의 식민지 경제 정책.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어요. 하도 우리 조선 농민들이 뭐가 심하다 보니까 소작쟁이, 투쟁이 심하죠. 소작쟁이, 투쟁이 심하니까. 그다음에 또 어때요? 문명 퇴치 운동? 이런 운동이 농촌에서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 추진했던 거 농촌 진흥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1932년이라고 그랬어요. 1932년부터 40년까지 농촌 진흥 운동이 전개됐죠. 얘는 이제 기만적인 거예요. 기만적으로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의 민족 운동을 막기 위해서 전개됐던 게 농촌 진흥 운동이었는데 얘도 1930년대 거예요. 아무튼 1930년대 거. 그래서 그 결과 어찌그렇지고 아까 한국 농촌을 착취하고 농촌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뭘 했다? 농촌 진흥운동, 남면 국양 정책. 한반도는 오로지 뭐만 쉽게 만들어요? 면화.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 개마고원 지역에는 뭐만 키우게 만들어요? 양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반도는 완전히 일본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 경제를 위한 뭐예요? 원료 공급 기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30년대입니다. 30년대. 자, 식민지 공업화의 문제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 보니까.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미쓰비시 이거 많이 들어본 놈들이잖아요. 노구치는 우리 별로 안 들어봤지만 독점 자본이 한반도에 대거 진출이 아니라 침략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찌그러치고 특히 중일 전쟁 꼭 표시해내세요. 1937년이에요. 아까 만주사변은 1931년 8월 18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중일전쟁은 1937년 7월 7일인데 하필이면 중국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뭐예요? 7이라고 하죠. 7월 7일 날 중일전쟁이 시작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원료 공급의 군수공업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철, 석탄 등 광업 분야를 지하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요. 집중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보다는 일본의 독점 자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한반도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한반도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어때요? 산업황 불균형, 그 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 있죠. 과한주도의 공업화라는 그런 문제점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반도 지금 남한이 가지고 있는 공업화의 문제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어때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표가 나오면 얘는 이제 1930년대 병참 기주화 정책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참 기주화 정책 이후입니다. 그다음, 자, 황국 신민이 되기를 강요하다.
일제는 침략 전쟁을 받게 됐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침략 전쟁이란 1900 아까 이야기했죠. 37년 7월 7일 중일 전쟁과 1941년 무슨 전쟁이 있어요? 태평양 전쟁이 있죠. 태평양 전쟁은 1941년 몇 년이에요? 1941년 12월 7일이죠. 일부는 12월 8일이기도 해요. 똑같은 사건인데 일부는 12월 7일이라고 나오고요. 일부는 12월 8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볼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아무튼 태평양 전쟁과 같은 침략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지배하여 정쟁에 이용하려고 했다. 즉 일본 아이들이 물적 자원도 부족하지만 뭣도 필요하게 되어 인적 자원도 당연히 어때요?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나쁜 말을 표현할게요. 전쟁이 뭘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총알바지로 써먹으려고 하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써먹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놈들이 총을 줬는데 총을 거꾸로 들면 어떻게 할 거야? 총을 거꾸로 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려면 우리 한국인들도 뭐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됐다. 일본 놈들하고 머리를 똑같이 정신 상태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한국 식민화 정책이죠. 이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얘는 몇 년대예요? 1900 몇 년대? 4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식민화 정책.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 식민화 정책이 등장한다. 그럼 몇 년대?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 그러니까 아까는 30년대는 뭐라고 하고요? 병참 기주화 정책이고요. 40년대는 우리가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인을 일왕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일선 종도론. 그 다음에 내지와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내세워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 하였다. 뭐 특히 이제 일선 동조론은 요즘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임나가야죠. 한국과 저기 뭐야 일본은 뿌리가 같다. 그 뿌리가 같다라는 게 뭐냐? 가야다 가야. 일본이 고대시대 한반도 어디를 점령했다? 남부지방을 점령했다. 한반도 남부지방을 점령했다. 남부지방을 점령했다. 그래서 통치를 했다. 그러다 보니 일찍이 조선인과 일본인은 뿌리가 어때요?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일선 동조론 이야기하죠. 우리도. 왜? 우리가 볼 때는 일본 천황은 누구의 후손이다? 백제 왕족의 후손이다. 그렇게 보면 일선 동조론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선일 동조론이죠.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뭐가 앞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일본 놈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일본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점령했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한반도 북부는 그러면 어떠냐? 거기서는 또 만선일체론이에요. 만주와 한반도 북부는 하나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가 하나면 한반도 남부는 일본과 하나고요. 한반도 북부는 만주와 하나고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와,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이게 바로 이제 식민사관이 되는 거죠. 식민사관이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겠어요? 일선 동조론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일제는 한국 식민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인에게 한국 식민서사를 강제로 외우기도 했고요. 그죠? 한국 식민서사. 이거 없애고 실수를 하네요. 한국 식민서사를 외치게 했는데 이거죠. 와레와레와 나이 니온 데이 가쿠요 식민데스. 우리는 대일본 제국 나이 니온 데이고쿠의 시민이다. 와,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덴노헤이카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한국 식민사사인데요. 요걸 이제 외웠다. 1940년부터 외우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건 이 한국 식민서사가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한국 식민서사를 만든 게 대단히 자랑스럽게 우리 조선인이에요. 김모 씨인데 제가 이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조선인이 만든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놈들이 이게 없었죠. 아무튼 한국 식민사사를 외치고 전국 각지에 신사를 세웠고 우리 전주에도 신사가 있었어요. 신사가. 이제 우리 전주에 있던 신사는 굉장히 불행스럽게 저는 옛날에 다가공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신흥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다가교 있죠. 다가교 다리 건너는데 좌우 양쪽에 석등이 있어요. 이렇게 석등 모양의
다리 받침이 있는데 그 석등이 뭐하고 닮았냐면 일본 신사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신사하고 닮은 다가교 다리의 석등을 이걸 없애자 아니면 보존하자 가지고 요즘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일본 천황이 있다고 하는 황거에 절을 한다 궁성요배, 그 다음에 일본인으로 이름을 바꾸자 창씨 개명, 그 다음에 쌤이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그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이 국민학교는 실제 국민학교의 의미는 뭐예요? 한국 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예요. 자랑스럽지는 못하죠.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다. 그럼 다 몇 년대예요? 1940년대입니다. 창씨개명 또 등장하면 40년대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요. 이 선택 과목을 만들면 선택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어와 한국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만들었다. 이게 3차 조선교육령이었고요. 4차 조선교육령에는 아예 이것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자,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켰고요. 194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을 합니다. 나름대로 있었던 거 1940년입니다. 그 다음에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을 만들어서 조선어 연구회마저도 없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당연히 아까 1920년대 문화통치라는 거 30년대가 되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걸 만듭니다. 우리 1925년에 일본 아이들이 치안 유지법을 만든 다음에 36년에 조선 4.3범 보호관찰령, 그 다음에 조선 4.3범 예방구금령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치안유지법, 아까 이야기했던 1925년이죠. 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가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되는 경우에 석방 후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경우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 재판소는 검사에 청구하여 본인의 예방구금,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일단 치안유지법으로 한번 이렇게 잡힌 다음에는 석방된 이후에도 이 사람이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송감호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송감호소는 일단 형 집행이 끝난 다음에 재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교도소로 다시 보내는 거죠. 뭐 명백한 인권 침해죠. 이중 처벌이니까. 근데 역시 이런 것들의 뿌리도 역시 일제강점기 조선 사상 예방 구금령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방법으로 일본 아이들은 1940년대 이후에 조선의 민족운동을 더욱더 심하게 탄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씨 개명입니다.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도 입학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제 공출 배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공출과 배급의 대상이도 돼요. 대상도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자. 그래서 약 한 80% 정도가 창씨 개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일 행적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일본어로 이름을 바꿨으면 다 친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40%가 80%가 친일이다. 그럼 우리 민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뭐 박정희 뭐 다카키 마사오 이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친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일본 천황에게 혈서를 써가면서까지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또 시험을 봐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또 입학을 또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만주에 이제 배정이 됐어요. 만주에 배정이 된 다음에 본인이 희망해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간도 특설대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이라고 하는 거죠. 몇 차례 걸쳐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 아니라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친일을 한 행적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카키 마사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카키 마사오 이야기할 때 김대중 도요타 마이주 아니냐. 그죠? 도요타 다이주. 아, 김대중도 도요타라고 하는 저 일본어로 창씨 개명을 했어요. 이게 창씨 개명했으니까 똑같은 진일이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논리는. 오케이?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에서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본 뭐 제국을 위해서 뭐 군용기를 헌납했다든가 이러면 김대중도 친일이 되겠죠. 김대중 대통령도. 근데 그거하고 좀 사원이 다른 거죠. 자, 아무튼 물적 자원을 수탈하다. 자, 보도록 합니다. 자, 1938년 국가총동원법. 자, 일본 아이들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만든 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937년에 뭐가 있었어요? 7월 7일 날. 중일전쟁이죠. 오케이? 중일전쟁을 일으켰을 때
원래 일본 아이들의 목표는 아주 간단했어요. 원래 목표는 간단했어요. 화북지방만 점령하자. 화북지방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를 점령하고 이때 상하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난징을 점령해서 대규모의 학살을 하면 중국이 뭐 할 거다? 항복을 할 거다. 이게 원래 일본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라리요? 난징이 점령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 30만 명의 중국 인민들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아이들이 항복을 해야 안 해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자원이 어때요? 부족하죠? 자원이 부족하니 일본이 어디를 침략을 하냐면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베트남을 침략을 합니다. 베트남을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요. 동남아시아 죄송합니다. 진출이 아니라 침략을 하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게 누구를 장악을 해요? 그런데 자원이 아니라 자원이죠? 이게 누구를 자극해요? 미국을 자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그러면 미국 너희는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라 해가지고 진주만 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주만 기습을 해서 태평양 항대의 항공모함만 때려 부시면 미국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전쟁을 끝내자. 원래 이게 일본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진주만 기습에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일본이 뭘 때려 부시는 데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을 때려 부시는 데는 실패로 끝난 거죠. 자, 국가총동원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이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인적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을 이제 어때요? 강제로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 국가총동원법입니다. 그래서 자 각종 자원과 식량을 강제로 뭐합니까? 공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출은 이건 뭐예요? 이건 뺏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강제 공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국 신민을 증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민을 이제 강제로 증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 약 700만 명을 강제 증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농기구, 그릇, 뭐 가마솥 좋은 불상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량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식량 수탈, 미국 증식 계획을 재개합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산미 증식 계획은요. 원래는 1920년부터 1934년까지였어요. 대공황 이후에 일본도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뭘 가져오는 거 포기해요. 쌀을 가져오는 거 포기해요. 일본 농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33년이 끝났던 산미 증식 계획을 1940년에 다시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일본 군인이 전쟁이 끝날 때 일본군이 얼마였냐면 800만이었어요. 800만. 이 가운데 조선인이 20만 명. 그다음에 대만인도 역시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이게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때 똑같이 조선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일본에게 착취를 당했는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이완 넘보고 그러는데 타이완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일본을 극도로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뭐 이야기를 할 때 야 너희 조선인 왜 그래 타이완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걸 또 이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죠. 아무튼 산미 증식회 그래서 노동력 비료 등 부족과 농민의 반발 실적을 올리지 못하자 강제 공출과 그다음에 뭘 하기 시작해요? 공출과 배급을 해요. 쌀 공출은 뭐예요? 생산되면 무조건 다 뺏어가는 겁니다. 배급은 뺏어갔다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때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쌀을 나눠주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죠. 자, 헐값으로 넘겨줘야 됐고 배급을 받아 일상적 부급 그 다음에 어때요? 국방 헌금도 냈다. 아까 그런데 이건 이제 물적 자원이고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예요? 인적 자원이죠. 1937년 국민징용령. 그죠? 그래서 한국 내에서 480만 명,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간 게 15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위안부로 끌려간 게 14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위안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루 또 시간을 내서 수업을 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위안부는 어떻게 보면 14만에서 뭐 20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20만의 근거에 대해서는 쌤이 한번 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요. 1938년 특별지원병제로 끌고 갔고요. 그 다음에 43년에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징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징병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23만 명이 끌려갑니다. 23만 명이. 그 다음에 여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자
근로정신대는 뭐냐면 원래는 공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공장이 출시시켜 준다고 우리 한국에 많은 천혜들을 끌고 갔죠. 천혜들을 끌고 갔는데 이 중에 일부는 공장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어디로 끌고 갔어요? 전선으로 끌고 간 거죠. 전쟁터로. 이게 많게 볼 때는 한 14만 명까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로정신대하고 위안부는 원래는 다른 거예요. 원래 일본 놈들이 우리 할머니들을 끌고 갈 때는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간 거예요. 너희들 취직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월급도 많이 줄게. 그렇게 한 거죠. 자, 여기 징용도 마찬가지죠. 징용도 갈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본 내로 끌려간 게 152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갈 때는 월급 준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월급도 줘요. 그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 죽게 해놓고 집행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월급을 안 준 거예요. 지금 이제 징용 배상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1940년대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가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월급을 돌라는 이야기지 이건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월급을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것은 이건 국가 배상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민간 대 개인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뭐 한다고 한 거예요? 이건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그래서 월급을 주지 않은 만큼 국내 진출해 있던 일본 정부 재산을 뭐 하겠다. 아니,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기업의 재산을 뭐 하겠다. 압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국가가 나설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본이 흥분하는 거죠. 흥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거 군국주의 시대에 그들이 저질렀던 행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나를 만약에 징용을 배상하게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뿌리를 뭐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겠죠. 그다음에 자, 물가 폭등. 자, 아무래도 이제 강제 뭐가 이루어져요? 공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쌀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자, 물가 폭등을 합니다. 국가 총동원법 이후에 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요. 자살 기도. 와우. 공출 때문에 식량을 신켜 생산해봐야 누가 다 뺏어가요? 일본 놈들이 뺏어갖고 강제 배급만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공출 보국이라는 이름으로 녹그릇, 뭐 문고리. 심지어는 우리 쌤은 학교 다닐 때 교복에 있던 단추도 가져갔어요. 뭔 소리냐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고당 타령. 얘가 1940년대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산이 우르르르 함을 제가 하는 소리에 이게 나오면 194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죽기 전에 사과와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자,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그다음에 끌려간 사람들 강제징용. 아까 뭐 150만 정도 된다고 그랬죠? 150만 정도 끌려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처럼 뭐 지옥에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다음에 오행석 이분은 강제로 끌려갔는데 이분은 군인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뭘로 끌려갔어요? 뭘로 끌려갔어요? 포로 감시원으로 끌려갔죠. 그러다 보니 포로 감시원이 돼서 해방 이후에 그 연합군의 군사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전범으로 사형에 처해진 그분의 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소가 이렇게 많았고요. 그죠? 위안소가 이렇게 많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우리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일본군 300만 기준으로 일본군 29명의 위안부 할머니래. 위안부 할머니 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29명당 위안부 한 명을 배정을 하다 보니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는 약 한 20만 명이었다. 이걸 주장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일본 교수가 연구한 거예요. 일본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는 얼마였다? 20만 명이었다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뉴라이트라든가 제3의 길이라든가 일본 우익들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이야기를 주장한 건 우리가 아니라 누구였다? 일본인이었다. 그러면 20만 가운데 14만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머지 6만 명은 누구냐? 타이완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지 여인들이나 아니면 연합국의 여인들을 일본 놈들이 위안부로 삼았었죠. 이 그거까지 하면 이제 20만이라는 계산이 대강은 맞아 떨어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우리 이제 광복을 위했던 해방운동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